주간의 봉이 마감되는 날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장이요. 아침에 이슈 브리핑입니다. 슈팅 양역, 예, 뭐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혀 다릅니다. 코스닥은 뭐 슈팅이라기보다는 코스닥 자체는 아예 움직임 자체가 아주 미비한데, 코스피 지수는 화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차 돌리기식으로 주도주들을 붙잡아 놓고 반도체와 금융은, 대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가파른 5월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도 이제 다음 주면 마감이 되는데, 일단 주봉상 어제 슈팅이 나왔다고요. 변동이 나왔죠. 상승 변동이 강하게 좀 나오면서 오늘도 아마 어제 고점을 다시 한번 좀 더 넘어서서 움직이다가 마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펙 유가 감산 연장 합의 실망. 유가는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한 5% 정도 급락을 했고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기대 심리, 이게 뭔지 좀 살펴볼 거고요. 소비자 심리 신뢰지수, 소비자 심리지수죠. 국내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유가추입니다. 어제 전일 이제 오펙에서 회의를 했는데 연장을 합의한 거죠. 그러니까 감산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산은 없고요. 감산했던 것을 연장하겠다. 그러면서 그 실망감에 유가가 급락했는데, 유가는 계속해서 40불에서 뭐 55불 사이에서의 등락을 거의 1년 동안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뭘까요?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가를 감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일가스, 미국의 세일가스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석유를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로 변화됐다는 점,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소비입니다. 유가 소비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이 중국입니다. 선진국들은 사실상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소비를 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 소비가 좀 감소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유가 소비가 많은 나라인데, 최근에 중국의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재고량이 쌓이면서 동시에 일일 소비하는 배럴이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있다고요. 하루 348만 배럴인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의 두 강대국의 유가의 어떤 생산과 소비가 결국 전체적 유가 가격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적인 변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오펙에서의 감산 합의가 이어졌다 하더라도, 감산 합의 연장이 됐다 하더라도 유가 상승은 다시 뭐 60불 이상까지 보기에는 당분간 쉽지 않지 않겠느냐. 여전히 뭐 하여튼 55불에서 40불 중반대, 어떻게 보면 40불이 와야 되겠죠. 이 안에서 갇혀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이게 뭐냐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실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죠. 기관 투자자라든가 뭐 연금 투자자들, 이들도 사실상 고객의 돈을 받아서, 일반 회원들의 돈을 받아서 그것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런 투자 기관들에게 단순하게 의결권만 행사한다거나 뭐 주주로서의 투자 수익을 추가하고, 이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행사, 다시 말해서 그 기업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의 정책적인 경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인데요. 이 스튜어드십은 2010년도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시작할 때는 크게 이슈는 못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요것이 최근에 국내에서 작년 12월에 얘기가 좀 나왔어요. 1차적으로 얘기 나왔습니다만 뭐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작년 12월은 촛불 집회의 탄핵이 가장 강력하게 부각이 됐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는요, 지금 이제 영역을 주고 좀 더 검토를 해서 빠르면 10월, 11월에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한국형 스튜어드십이 시행되고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나와서 증권가에서는 상당히 큰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수탁적 책임에 충실한 이행 위한 정책을 제공하게 되고, 이해 상충의 완화 방지 쭉 나오는데요.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일단 나온 원칙인데요. 이 원칙 내용도 보면 결국 주주들에게 친주주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배당을 많이 주겠고, 이 회사가 괜찮은데 그동안 5개월권이라도 단순한 투자였다면 니네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국민연금에서 왜 니네 주주한테 배당 안 주냐? 배당 내놔라.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뭐 배당뿐이 아니라 경영부에서도 이번에 니네 삼성물산에 합병하는 거 나는 반대해. 이유는 이건 주주들한테 손해야. 이것도 적극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서는 주주 친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반응 자체 기대 심리가 활성화되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업의 투명성이라든가 지배구조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어떤 주주 정책의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기대 심리는 분명 반영되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발생되면은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인데요. 지주사들이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주사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빠르게 좀 반영되고 있어요. 향후에도 조정시 지주사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더 되지 않겠나 봅니다.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증가. 어제 이제 발표된 건데, 국민연금이 2018년도에, 내년, 2018년 내년이죠. 내년에 20조 정도를 증시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요. 해외에 30조까지 늘립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계획안이 내년 것이 발표됐는데 하여튼 내년에 20조의 국민연금의 투자 금액, 그 다음에 해외에 30조 정도. 어쨌든 저 금액이 뭐 총알바지 역할을 할지 증시 상승에 띄우는 분위기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긍정적인 호재 수급이 뒷받침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에 투자한 상장 기업이 전년도 기준으로 753개입니다. 국민연금에 투자했던 회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했듯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된다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것이 이제 지주사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요, 이 영국에서 2010년도에 시행이 처음으로 됐습니다만,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홍콩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일본 증시를 좀 이제 갖다 붙인다고 할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2014년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면서 증시를 그동안 2만 포인트 돌파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2만 포인트, 그동안에 뭐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박스에 갇혔던 2만 포인트를 돌파했다.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엔화 약세 정책 및 부양책의 성과가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의 겹쳐지는 호재 심리가 반영됐다라고 봐야지,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됐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했다, 이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결국에 본질을 벗어난 어떤 이슈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스튜어드십 코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론에서 우리나라가 뭐 2300 왔다, 또는 2500, 600, 3000까지 갈 것이다. 저 힘으로, 그 힘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단 정책의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이라든가 각 증시를 떠받드는 힘의 기본적인 골격 안에서 살이 좀 더 갖다 붙여지는 거죠. 그렇게 좀 봐야 될 겁니다. 또 일본 증시도 공교롭게 또 그렇게 됐어요. 1월달에 시행하고 나서 다시 상승할 때 좀 힘이 발휘가 된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만 증시도 보면요,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대만도 작년 6월달에 시행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또 작년 6월달에 증시가 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2010년도에 영국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했을 때부터 올라가게 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본질적으로 통화정책의 힘이었지, 위험자산 시장에 대한 힘이었지,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가 돼서 움직이진 않았다, 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증시도 지금 그 작년 12월부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침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더 활성화가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하여튼 용역 기간이 아마 빠르면 10월이고 11월인데 새 정부에서 그 기간 이후에 시행된 어떤 활성화된다면 내년에는 그 국민연금 및 또 국민연금 주식 투자의 금액 증가 또 이 스테이시 코드에 따라서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영향력은 확실히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뭐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는데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좋게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야 이제 진짜 되나보다. 근데 사실상 소비자 심리지수는 새 정부의 기대감이 상당히 커서 그래요. 왜 그러냐? 꼼꼼히 따져보죠. 뭐 먼저 보시면 여기 2008년도 잘라 2008년도 새 정부 들어오면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2014년도도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는 소비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고 과거 정부에 대해서는 하니까 더 빠르게 살아나는 거죠. 항상 뭔가 새롭게 바뀌면 우리 제가 얘기 과거에 됐습니다만 이번에 하나이글스의 김상 감독이 경질됐죠. 그러니까 프로야구도 그렇고 프로축구도 그렇고요. 새 감독이 오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팬들로서는 새 감독이 오면 당시 김상 감독이 부임했을 때 뭐 그 하나이글스 팬들은 엄청난 기대심을 가졌거든요. 그렇죠? 늘 그렇습니다. 뭔가 새롭게 바뀌면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심리지수가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보시면 김대중 정부 때 IMF가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대 심리는 뭐 100을 확 넘어갑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요거 보도록 하죠. 자, 보도자료 갖고 나왔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겠지만 한국은행 하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기대심리지수는 그 연초에 새 정부에 대한, 연초가 아니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이 구성지수 비율을 보시면요. 현재 생활 형편, 쭉 보면, 0.2, 0.0.3도 5월 달에 새 대통령 하고 나서 0.5조 증가했죠. 생활 형편 전망도 0.5, 0.5, 0.7, 1점이 증가했죠. 가계 수입도 0.4, 0.4에서 1.1로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소비 지출 전망은 증가가 없어요. 현재 경기 판단은 1.35, 1.0, 1.3으로 확 증가했어요. 특히 향후 경기 전망이 밝아졌다고.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근데 웃긴 건 바로 이거예요. 소비 지출 전망은 변화가 없어요. 이 얘기 뭐냐면 최근에 본인들의 어떤 소득이나 이 상황에서 더 뭐 소득이 증가했거나 현실적으로 소비를 당장에 확대할 만한 요인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가했냐? 일단은 향후 경기 전망,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예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한 85%에서 87%까지 나오죠. 또 여기 보시면 가계 수입 전망과 생활 형편 전망이 좀 증가하죠. 이것은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될 가능성이 높고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새 정부에서 보여주고 목표를 뭐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면 목표의 비전을 보여주고 가니까 남이 거 따라와 기대잖아요. 한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저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 제공 받으면서 최수창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기대감이 실망스럽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멀어지는 거죠. 소위 말하면 회원 탈퇴가 되는 거고. 근데 저를 처음에 TV로 만났을 때나 또는 뭐 저희가 처음에 공개방송하고 제 시향을 한 몇 개월 들었을 때 정말 잘 맞아. 정말 잘 봐. 기대 심리가 엄청 커진다고. 저 사람과 함께 라이브 방송 들으면 나 정말 잘 될 것 같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안 될 때는 심리가 기대심리가 떨어지면 다른 전문가를 한번 바꿔보지. 또 다른 전문가를 갔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뭔가 새로운 걸 바꾸면 마찬가지예요. 단 지금 당장에 나아진 건 없거든. 다른 전문가를 바꿨든 새 대통령이 됐든 간에 새 감독이 왔던 간에 바로 이거예요. 소비 지출에 대한 전망은 변화가 없는데 일자리에 대한 전망 자꾸 기대심 넣어주는 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상당히 반영됐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지수가 뭐 증식이나 경기의 어떤 판단에 커다란 어떤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으로 소비라든가 이런 거에 기업의 실적 전망하고는 좀 별개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악해보면 아,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좋아진 이유가 여기였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비 지출에 대한 전망을 바뀌지 않았구나. 예.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금 뭐 여기저기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한다고 기업들도 얘기하잖아요. 뭐 LG포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청업체나 외주업체도 비정규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 무기계약직을 다 전환하겠다. 인천공항도 그렇고요. 얼마나 그러면은 지금 내가 비정규직으로 있는데 그 심리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내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그러면 향후에 내 가게 수입 정규직 전환되면 연봉이 좀 오르려나? 이런 기대 심리가 그 가게 수입 전망이 좀 밝게 나오는 거죠. 향후 경기 전망도 아이고 이제 좀 나아지겠지. 예, 새 정부에 대한 지지. 뭔가 이런 기대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보도자료는 여러분들도 한국은행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거 거의 일바입니다. 네? 잠깐.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일바라고 하는 얘기는 조회수가 85죠? 제가 조회수 3번째예요. 제가 조회수 3번째. 아침 8시부터 클릭해서 보고, 네. 지금 여러분들도 누르시면 아마 조회수 100 안 넘어갈걸요? 100 될라나 모르겠네요. 보시면, 소비, 110 됐네요, 벌써. 네. 자, 선물지수 예상범위인데요. 어제 그저께 여기서 하나 또 고점에 나와서 덧지었을 때, 위쪽으로 튀었다가 넘어갔다가 306, 308에 걸리고 눌림이냐? 아니면 여기서 쭉 겹쳐서 뭐 눌리느냐?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어제 떴죠? 그럼 당연히 초록색은 아니겠죠. 바로 눌림이 아니었으니까. 어제 떠놓고 쭉 올렸으니까 306, 308의 걸림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종가고가 나온 날이 있습니다. 종가고가 나온 날이 요날, 이날, 그리고 이날입니다. 종가고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흥분되고 변동이 나왔다는 얘기고, 흥분되고 변동된 시장은 다시 정상화가 된다고 했어요. 신시장에 가면 고등어도 있고 갈치도 있고 엿장수도 있어요. 시장에 가서 뭔가 사람들이 막 몰려요. 뭔가 특별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하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강남에서의 유동인구, 상권, 평균적인 어떤 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강남에 막 100만 명이 모였다. 이건 뭐예요? 매일같이 100만 명이 모일 수 있어요? 아니죠. 광화문으로 표기해볼까요? 광화문에 평소에 유동되는 인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0만이다. 그런데 어느 날 200만이 모였어요. 300만이 모였어요. 매일같이 모일 수 있어요? 아니죠. 특별한 날이죠. 그럼 다시 뭐예요? 그 특별한 날이 지나가고 나면 뭐 월드컵이 축제가 됐던 촛불지가 됐던 그런 특별한 날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평균의 유동거래로 들어온다고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도 엄연히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저런 흥분된 자리와 특별한 거래량이 터진 자리들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 정상화한 얘기는 내렸을 경우에는 다시 그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고, 올라갔을 때는 그 자리를 향해서 다시 누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 이 기준에 있어서 이 자리들은 흥분된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는 국면이 있다 하더라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올라가는 국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들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올 자리들이에요. 일단 이 상황에서 주목할 게 미결제입니다. 최근 미결제가 증가했다 감소했는데 쭉 내렸어요. 그리고 횡보쳤어요. 미결 증가하면서 급증을 나왔어요. 급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미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동안 최고점을 찍고 이날 찍고 그 다음 또 감소한 날이 이날이죠. 감소한 날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눌렀어요. 그죠? 그리고 미결이 다시 증가했어요. 이날부터 미결이 증가한 날부터 다시 올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대 6이네요. 그죠? 근데 꼭지를 보면 7이죠? 미결 꼭지부터. 그럼 오늘까지 치면 7이죠?
7대7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남은 만기일이 9거래일이에요. 오늘부터 동시만기일까지. 그렇다면 9거래일 동안은 계속 증가가 안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요. 조금 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뭐 살짝 반등 주거나 옆으로 기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급감이 나올 거예요. 하여튼 동시만기로 무조건 미개는 급감이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의 지수 자체가 떠서 올라가다가 빨간색 식으로 떠서 뭐 올라가다가 오전장에 살짝 오르고 누르고 하다가 다시 오전장 올라갔다가 막판에 살짝 꼬리 달고 눌리는 이런 날이 되느냐, 아니면 오전장에 좀 올라간 척 했다가 바로 눌리고 마감 날 거냐. 그래서 주봉상 이런 윗꼬리 아랫꼬리를 단 양봉으로 마감할 거냐, 아니면 주봉상 몸통을 좀 더 키워놓고 윗꼬리는 살짝만 달고 양봉 마감할 거냐. 7대7이라고요. 그러면 다음주 월요일, 오늘부터 또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미결의 감소에 따른 시장의 눌림과 슈팅 영역 이후의 숨고르기 형태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겠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주목하시면 돼요. 그리고 5일2평을 아직은 하회 안 했어요. 하회했다가 다시 돌아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하회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 하회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잉태형이었거든요. 여기서 한쪽 상승마디 주고 나면 반대로 눌림마디 줬는데, 5일2평이 종가가 이탈되면 전환 시점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 전환 시점은 눈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지만, 보기 전에 상단에서의 어떤 저항점을 뭘로 예측하고 있다? 미결로 7대7로. 그리고 수창파동상 오늘이 음봉이 나오면 하나, 둘, 음봉이 나오면 수파동이거든요. 창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글쎄요, 창까지는 좀 애매할걸요? 수까지만 가면 여기서부터 올라온 상승마디는 한 마디 끝나고 요 고저에 최소한 38.2 눌림까지, 그러니까 어제 올라갔던 거를 눌리는 자리까지는 정상화되는 가능성의 만기까지 예측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시장은 여기까지입니다.